저는 그럭저럭한 중소기업에 다니던 중에 지인을 통해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또한 제가 다니던 회사와 비슷한 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온 환경도 비슷했고 수입 차이도 크지 않았으며 성격도 잘 맞아서 처음부터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나 우리 사이에서 한 가지 큰 차이는 있었어요. 둘 다 중소기업이긴 했지만 회사 내부의 상황이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었죠.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는 말 그대로 가족처럼 따뜻한 분위기가 흘러나왔어요. 입사를 한 후에는 거의 퇴사하지 않았는데 서로를 배려하고 훈훈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어요. 직원들을 소중히 생각해 주시는 덕분에 편안하게 많이 돌봐주시고 중소기업 치고는 꽤 괜찮은 복지를 제공해 주셨거든요. 직원들의 근속 연수가 최소 5년 이상인 만큼 한 번 다녀오면 돌아오지 않을 회사로 평가받을 정도예요. 그와는 반대로 남편의 회사는 정반대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곳이었습니다. 영업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퇴근조차 꿈도 꾸지 말라는 식으로 회사 상사들이 감시하고 불을 켜는 그런 악당 회사였죠. 더군다나 모든 직원들이 1인분의 일이 아니라 2, 3인분의 일을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곳이었어요.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남편은 결혼 후부터 매일 출근할 때마다 겁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직을 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막아서 말렸어요. 우리 나이는 30대 중반이라 남편이 이직을 준비한다 해도 현재의 회사보다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제가 회사에서 여유를 갖고 있어서 여유롭게 투자를 해봤었어요. 주식이나 코인 등의 작은 금액을 투자하여 소액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투자하여 조금의 수익을 얻었어요. 팔아버리는 일을 반복했어요. 그 정도만 해도 용돈을 벌어낼 수 있었거든요. 100만 원을 투자해서 치킨값을 벌게 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2, 3만 원일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만 벌어도 남편이랑 저녁에 치킨에 맥주 한 캔을 즐기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남편도 제가 소액으로 투자를 즐긴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제가 용돈벌이를 하니까 은근슬쩍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덩실, 투자에 재주가 있는 것 같은데 아이 큰 돈을 한 번 보는 건 어때? 100만 원으로 2천만 원을 보는 거면 1000만 원이면 30만 원이고 어기면 2300만 원이야. 고인이나 주식이나 언제든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분야인데 고정 수익이 나오는 거면 몰라도 아이,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해. 난 지금이 딱 적당하다고 생각해. 고정으로 10%에서 20% 수익이 나는 투자 같은 게 있으면 딱인데. 요즘은 이자도 너무 낮아서 별로야? 저랑 남편이랑 둘이 중소기업 다니면서 벌어오는 돈이라고 해봐야? 뻔한데 뭘 얼마나 큰 돈을 투자할 수 있겠어요. 돈을 잃을 게 무서워서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큰 돈을 투자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하루는 제가 집에서 용돈벌이 한 걸로 치킨을 시켜서 남편과 함께 TV를 보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리더라고요. 꽤 늦은 시간이었고 누가 방문하러 올 일도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방문했는지 궁금했는데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아, 어머님이 이 시간에 찾아오시다니 놀랐죠. 아버님은 어디신가 했더니 니네 시아비 많이도 꺼내지 마라. 내가 글쎄 속이 이상해원 나이 먹고도 부부싸움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니 내가 열이나 받아 가출을 했으니까. 하루만 너희 집에 묵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잔소리를 할 수 있는지. 나이를 먹어도 변함이 없어. 정말 얘 나이가 이미 60이 넘은 시부모가 등장한 것이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가출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집까지 찾아온 시어머니에게 매몰차게 닉 돌아가세요 할 수 없어서 저는 서둘러 작은 방에 이불을 펴줬어요. 시간이 꽤 늦은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피곤해 보였기 때문에 준비를 해두었는데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저희 부부가 먹고 있던 치킨을 뜯으시더라고요. 손가락까지 쭉쭉 빨면서 맛있게 먹던 시어머니가 글쎄 제가 이불을 정리하고 나오자마자 잔소리를 쏟아부었어요.
너희는 돈이 썩어나가서 맨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니? 그런 돈이 있으면 우리 용돈이나 넉넉하게 주던가. 그리고 이렇게 밤에 튀긴 것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니까. 좋겠네요. 이전에 보양식을 먹이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하나 챙겨야 할 일들만 가득하고 아이고 정신없이 죽겠어요. 그러는 시어머니도 이 시간에 치킨을 맛있게 먹고서 왜 나만 잔소리하냐고 할 정도로 했어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고만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거기서 제 편을 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입을 삐죽이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우리 마누라가 투자하여 번 돈으로 먹는 거거든요. 가끔 소액으로 주식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벌어와야 한다니까? 무료로 먹는 치킨인데 왜 건강에 해가 될까요? 무료 것은 다 좋은 건데 어이없죠? 엄마도 치킨을 맛있게 먹고서 왜 이래? 투자하라고요. 어떤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인가요? 주식 투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이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니요. 주식을 잘하시나요? 제가 돈을 벌려는 의도로 매번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종종 치킨값에서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수익을 많이 올리는 줄로만 알고 계시며 종종 자신에게 실적 정보를 요청하시곤 합니다. 주식을 잘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어떤 외국인 분이 말씀하셨던데요. 그분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 억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벤 그린이라는 그런 인물이 있잖아요. 당신도 그렇게 큰 돈을 벌고 싶은 건가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기회가 있다면 서로 알려주고 하면 좋잖아. 저는 손해나 안 보면 다행인 수준이에요. 주식시장이 얼마나 급변하는데 제가 매번 맞추기만 하겠어요. 주식은 공부도 많이 해야 해요. 어머님 노후자금 난리 생각하지 마시고 내 집에 가서 아버님이랑 화해할 생각이나 하세요. 얘는 뭘 그렇게 중요한 비밀이라고 어디에 투자하는지 말도 안 해주고. 참 치사하다 치사해. 난 먼저 잔다. 하나 남은 닭다리까지 야무지게 뜯어드시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다음 날 저희 부부가 출근을 준비할 때 시댁으로 가신다면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괜한 말을 꺼냈던 건지 그 뒤로 가끔 혼나요. 시어머니께서 붙잡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뉴스에서 반도체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부 정책에서 반도체에 집중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많아서 어디에 주식을 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투자할 만한 곳을 추천해 줄래요? 철강 산업이나 다른 곳도 궁금한데 들어가면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 같죠. 뉴스에 따르면 정말 금방 오를 것 같아서 빨리 투자하고 빨리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오르기는 다 올랐다는 얘기라서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분들은 일반인들이 알기 전에 이미 사서 올린다고 해서요. 아마 아직 상한가 남은 것 같은데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설마 너만 돈 먹으려고 나한테 투자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우리 아들 말 들어보니까. 쏠쏠하게 번다더만지 혼자만 처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정보 있으면 좀 나눠주고 해라. 가족끼리 서로 상부상조해서 잘 되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니, 어머님? 처먹긴 누가 처먹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거거든요. 어머님께서는 지금 이리저리 휘둘리고만 계시잖아요. 남들이 이거 좋다 하면 일단 투자하고 보려고 하시고요. 그렇게 할 거면 주식은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으로 1억을 벌고 싶으면 2억을 투자해야 된다는 소리가 괜히 나온 소리는 줄 아세요? 어머님은 그냥 적금이나 가입하세요. 너 이제 내게 공부를 못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은행에 적금을 넣으면 얼마나 이자가 늘어날지 알아? 그걸 하라는 거니 나를 무시하지 말고. 소스 몇 개만 줘 보라니까. 내가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면 몇 푼을 내게 줄게.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그냥 어머님께 맡기세요.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봐도 치킨값도 버겁게 버리고
남편이랑 소소하게 야식을 먹는 게 전부라서 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던 어느 날 내가 다니던 회사가 2차 전지산업 쪽으로 발을 맞추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풀리게 되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손에 꼽혔던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할 정도로 바쁘게 되었죠. 집에 도착하면 10시나 11시가 넘는 시간일 때도 있었고요. 일이 정말 바빠지면서 회사가 점점 발전하는 것을 느껴서 애정 가득한 동료들끼리 서로 응원을 했어요. 반면에 남편의 회사는 잡일만 수두룩해 월급도 오르지 않았고 남편은 제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어쨌든 우리 회사는 계속해서 잘 풀리기 시작했고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기 짧은 시간에 직원도 배로 늘어났어요. 더 좋은 소식은 드디어 우리 회사도 주식을 상장하게 되었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2차 전지 사업이 불같이 흥행을 하면서 회사 직원들이 땀으로 일궈낸 업적이었죠. 워낙 가족 같은 마음으로 운영하던 회사였고 직원들 또한 애사심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 사장님께서 아주 희소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우리 회사가 주식을 상장하면 우리 목으로 떨어지는 지분을 전부 직원들에게 연차에 걸맞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올해 일을 많이 한 직원의 경우 더 좋은 비율로 배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속물인지라 제 연차부터 확인하게 되었어요. 저는 현재 다니는 회사가 첫 직장이기도 하고 10년을 다닌 회사여서 그런지 사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네요. 주식 상장하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기분 좋게 보너스라고 하시면서 주식을 전 직원에게 배분해 주셨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주식이 들어왔는데 더 행복한 것은 주식이 상한가에 상한가를 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또 투자를 조금 할 줄 알아요. 상장하자마자 회사 분위기가 좋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목돈을 탈탈 털어서 전액을 투자했었어요. 정말 한 3주가량을 쉬지 않고 주식이 오르는데 이런 돈을 언제 볼 수 있을지 의아해할 정도로 억소리가 나더라고요. 회사 직원들도 주식을 소량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다들 오르는 주식 가격에 신이 나서 회사 분위기는 점점 더 화목해졌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할 것을 마음먹고 있던 중 저절로 코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주식 투자로 즐거움을 느꼈던 제가 남편도 함께 시작하게 됐어요. 회사 주식을 얼마나 받았는지 말했을 때 제가 틈만 나면 확인하는데 돈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남편이 10년차 직원이니까 상당량의 주식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받았다고 했었지 남편이 계속 물어보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알려주기가 싫었어요. 목돈 전부를 투자한 것을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보너스로 받은 주식만 알고 있었어요. 였어요. 하지만 공짜로 받은 그 주식조차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남편이 싱글벙글 난리가 났거든요. 제 돈인데 왜 그런지 신이 난 건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요즘 우리 차가 비실비실했는데 잘됐다 나 차 바꾸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딱이잖아. 우리 차를 바꾼다는 게 어때요? 당연히 저는 설레발을 치는 남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해주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이 시댁에 가서도 입방정을 제대로 했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우리 회사 주식이 상장되어서 몇 주로 받았는데 그게 엄청나게 오른 거라고 자랑했거든요. 제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괜히 긁어 부스러기를 만들지 않아도 돼요? 신경질을 찌릿찌릿 느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가만히 계셨을 텐데 득달하게도 저에게로 달려들며 투정을 토해냈어요. 너희 회사가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미리 나에게 말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나. 누구보다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데 입을 씻어주는 애가 되어라. 아니, 너 너무 치사한 거 아닌가? 내가 돈이 생기면 너에게 갑질을 할까 봐 그래? 아휴, 너는 시댁이 물로 보이나 봐. 서로 돕고 살자니까 좀. 반면에 우리 회사 주식이 떨어졌으면 제 잘못이란 얘기일 거라 생각하지 않아? 저도 주식이 이만큼 오를 줄 믿고 있었을 텐데. 주식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제가 시달릴 텐데. 오를지도 않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정보를 알려주는 건지 이러한 말들을 되풀이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너만.
잘 돼서 배가 아파 죽겠다고 말하고 정말로 열불이 터진다. 결국 저 혼자 돈을 벌어서 배가 아파한다고 하는데 제가 뭐가 예쁘기 때문에 떡을 주겠습니까? 저도 어이가 없어서 계속 모른 척 했었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난 후 주식이 상승할 때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통장에 생전 보지 못했던 숫자가 갑자기 찍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든 안정되는 느낌이었나 보군요. 돈이 있다면 남편과 함께 노후를 위해 조심스럽게 사용하면 괜찮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연락을 해왔어요. 내가 주식 투자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고급 정보를 하나 가져왔다. 내게 전혀 말하지 않을 거야? 아랫사람을 도와야지. 투자를 한번 시도할 생각 있어? 너는 이번에 주식도 정리했다고 하더라. 그런 정보를 가져왔는지 궁금해. 설레발하지 마. 궁금하기는 해. 나는 아들에게서 들은 것인데 주식보다는 위험 부담이 덜한 것으로 10%에서 20%의 고정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있다고. 내가 아는 한 사람이야. 아울렛에서 일하면서 상품권에 투자할 수 있다던데. 아울렛 상품권을 10만 원 양을 산다면 12만 원 양을 준다고 하더라.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면 100만 원을 투자하면 120만 원이 되는 거라고. 참신한 사업이 있군. 하지만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 그게 또 아니야? 이거야 내가. 지난주부터는 속는 척을 하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정말 20만 원씩 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도 한번 해봐. 그게 하지 말고 소액으로 한 번만 재미삼아 볼까? 해봐. 100만 원 정도만. 나는 속는 척을 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한번 넘어가 주자는 생각으로 100만 원을 송금했는데 일주일 뒤에 현금화를 시켰다면서 120만 원을 보냈어. 순간 이게 진짜 가능한 투자인가 생각이 들었어서 바로 시어머니에게 다시 100만 원을 보냈고 시어머니는 다시 나에게 120만 원을 송금해줬어. 어쩌면 이게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꿀단지 아닐까 싶어. 나는 총 5번에 걸쳐 500만 원을 보냈고 100만 원씩 받았어.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송금을 지연하지 않고 잘 해주셔서 상품권 투자에 대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들어오는 수입이 즐거웠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금액만 받으면 금방 다 쓰고 없어지지 않냐? 이번에는 큰 금액을 한번 투자해보는 게 어떨까?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이니까? 1억을 투자하면 2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겠어요. 누군가에게는 연봉과 맞먹는 돈이겠죠. 정말 큰 돈이죠.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매번 딴소리라고 할 때가 없어요. 돈을 20%씩 더해 돌려주기도 했었고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믿고 1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돈에 욕심이 나면 앞뒤를 알지 못하고 혹하여 시어머니가 1억 받아가려고 하면서 자기가 한 번에 상품권을 샀거나 구매하면 탈세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이며 내가 시간을 들여 구매를 분산시켜 차익을 돌려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당연히 상식적인 이야기였기에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돈을 빠르게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1억에서 5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했다고 말하면서 20%를 더하여 600만 원으로 돌려주셨어요. 상품권을 여러 번 나눠서 구매해야 해서 저도 조금 수고스러운 것 같지만 며느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한 가지도 어렵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솔솔히 이야기하며 매번 얼마치의 상품권을 구매해서 20%를 추가하여 돌려주는 계산까지 신중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의 투자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볼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 이번에 시어머니께 얼마를 주시겠다는 연락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주는 대로 돈을 받아내고 있었죠. 남편은 그 사이에도 차를 바꾸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며 제가 얼굴만 보고 차를 하루 종일 알아보고 있었어요. 저도 시어머니께 1억 원을 주고 남은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1억 원에 대한 20% 수익으로 2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올 것을 생각하며
남편에게 좋은 차를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5천만 원 정도 하는 차를 사줄까 고민도 했죠. 남편에게 차를 알아보라고 이야기한 다음 날 친정에서 저한테 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이번에 우리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급하게 3천만 원을 요구해서 여유자금이 묶여 있어서 당장 빌려줄 수 있겠니 물어봤어요. 내년 적금 만기가 되면 갚아드리겠지만 전세금은 그냥 없어지는 돈도 아니니까 당장 송금해주겠다고 했어요. 엄마 집이 먼저이기 때문에 충분히 빌려드릴 수 있어 당연히 부모님 집과 관련된 문제니까 먼저 하겠죠. 하지만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이 고민되어서 그냥 솔직하게 바로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어요. 친정에서 전세 자금 문제로 인해 3천만 원을 빌려주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래서 빌려주었습니다. 차는 내년에 돈이 들어올 때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전에 타고 다니던 차가 오래된 고물차는 아니었고 몇 년 정도는 충분히 더 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돈이 생기자 외제차를 사는 것을 원했던 모양입니다. 남자들에게는 차량 선택에 따라 신분이 판단된다는 미묘한 신경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내년에 차를 사자고 제안했는데 아이고 돈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입이 바뀌는 게 어딘지 모르겠네요. 이미 친구들에게 외제차를 살 거라고 말했고 대리점까지 가서 확인까지 했잖아요. 내가 다 해놓은 건데 내 고등학교 동창인 승민이가 외제차 딜러인 걸 알지? 승민이한테 말 다 해놓은데 그럼 어떡해? 엄마가 전화와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 집은 나 몰라라 하고 차를 바꾼 것이야. 그렇게 큰 돈을 나랑 사귀지도 않고 당신 마음대로 빌려드린 법이 어디에 있냐고 남편이 거품을 물면서 말을 하더라고. 황당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같이 공동으로 받은 돈도 아니고 제가 회사 보너스로 받은 주식을 판 돈인거려. 거기다가 신우 이야기를 덧붙이더라고. 내 동생 시댁이 힘들다고 하면 우리 집에서 돈을 끌어다가 도와주냐는데 너는 하는 게 뭐가 있어? 부부 사이에 의리도 없어. 신우랑 비교를 해대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전인 것은 신우 남편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무척이나 부자였다는 점이에요. 신우가 영어를 하나만 죽어라고 공부한 뒤 미국으로 시집을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신우의 시댁은 절대 돈이 부족할 일이 없는데 돈에만 집착하니 어이가 없었죠. 남편이 제게 준 돈과 심해부가 벌어오는 돈은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러고 있으니 기가 막혔어요. 내가 주식으로 번 돈은 알아서 쓰겠다는데 당신이 왜 왈가누가를 하는 거야? 내가 필요하면 알아서 쓰는 거지? 부부 사이에선 내 돈이 어디 있냐? 지금 돈 좀 만질 때 우리 사이가 깨지게 하려는 거야?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인데 모른 척 할 수 없잖아. 전세금이 모자라면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되지만 언제까지 자식들에게 손 벌리면서 그 집을 유지하실 거래요? 당신도 분가하고 없는데 그 큰 집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무리 외제차에 눈이 멀었어도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집을 줄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철이 없어도 너무 없이 행동을 한다고 해서 저도 할 말이 없어서 남편에게 순서를 쳤어요. 그렇게 외제차가 사고 싶으면 그 당신 돈으로 사던가 내 돈 탐내지 말고. 당신은 돈 한 푼 안 보태는데 왜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그 말에 자존심이 있나요? 남편이 방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더니 그 후로 일주일 동안은 저랑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수익을 주기로 했던 시간이 지난 뒤에도 시어머니로부터는 연락 한 통이 오지 않았고 상품권을 팔았으면 돈을 주는 약속인데 산 얘기도 없고 팔았다는 소식까지 없어서 이상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은근슬쩍 상품권 이야기를 꺼냈더니 시어머니가 조금만 기다려봐 하면서 자꾸 미루더라고 해요. 600만 원씩 5번 받은 상태라 앞으로 15번 더 받아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민기적거리니까요. 슬슬 마음에 불안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일단 시어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랑 다르게 기다리지를 못하더라고요. 나 당장 차 서야 하니까 당장 처가에 가서 3천만 원 받아오란 말이야. 승민이가 언제 차를 살 거냐고 물어보는데 더 이상 어떻게 밀어낼 자존심이 있지? 쪽팔리게 내년에 사겠다고 말 절대 못하니까. 당장 가서 받아와. 저도 그대로 승질이 나니까 남편에게 화를 냈죠. 아이고, 고작 중소기업이나 다니는 주제에 무슨 외제차를 끌고 다니겠다고 난리를 피울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그걸 유지하면서 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당신이 버는 돈은 얼마쯤이며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허세를 부리나요? 우리 나이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아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외제차라도 못 꾸는 것이죠. 왜 당신은 한 입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 아까 사준다고 했었죠? 나 차를 산다고 약속했는데 왜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어린아이처럼 화를 내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 아이를 키우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 남편이 열받아서 무시하고 그러다가 미쳐서 이혼 서류를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정말 아니겠죠?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았다. 지금 뭐야? 외제차 안 사준다고 하니까 나한테 이혼하자고 서류부터 따지는 거야? 진심으로 자사준다고 해놓고 안 사준 거 나를 기만한 거야 이거? 완전 나한테 사기치는 거라는 거야 알지? 3천만 원 당장 들고 와 저가 내게 가서 내가 받아올까? 장인과 장모가 살면서 왜 그 집을 고소하냐고. 시골에 있는 작은 평수집 사고도 남겠던데. 아, 당장 3천만 원 안 찾아오면 너 쫓겨날 줄 알아. 애초에 결혼할 때 반반 결혼해서 이 집도 공동명의인데 누가 누구를 쫓아내. 굳이 따지자면 당신보다 1,000만 원 더 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고작 1,000만 원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 같아서 눈을 뒤집어 이야기하시는데 그 1,000만 원을 못 냈으면서 왜 그러는 건지 짜증이 났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했다는 건 꿈에도 몰랐는데 친정에서 3천만 원을 빌려준 것을 받아오라고 하니까 저도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곧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제가 1억 원을 투자했으니까 1억 2천만 원을 받아야 할 텐데요. 그런데 여태까지 받은 것이 3천만 원뿐이에요. 9천만 원을 더 받아야 해요. 여기에 20%의 수익도 고려하면 원금만 따지면 7,500만 원이 남은 것이라서 그냥 이렇게 돈을 돌려주세요. 1억 원을 받았을 때 이익을 빼고 투자 금액만 고려해보면 500만 원씩 5번 투자했으므로 남은 원금은 7,500만 원이어야 하는데요. 그 돈을 그냥 돌려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조금 당황해 하더라고요. 아, 얘는 왜 그렇게 급해서 그 돈을 즉시 달라고 그러나요? 아, 조금만 기다리면 20%의 이득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좀 더 기다려달라고 한이 됐어요. 지금 골치가 너무 아프거든요. 글쎄, 제 차를 사주지 않으면 이혼하자고 서류까지 드렸는데 어떻게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미친 놈이 쥐약이라도 먹은 것 같아요. 나도 잔소리 좀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더는 시달릴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 주 내로 7,500만 원을 송금해주세요. 오늘 난 좀 어려워서 은행에서 직접 업무를 보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밖에 있으니 내일 보내드릴게요. 시어머니에게 다음 날까지 돈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에게 내일 돈 받을 거라고 얘기했더니 금시초문인 남편이 날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개업등 하면서 얼굴을 찡그리더라고요. 상품권 투자 관련 얘기를 했더니 헛숨을 들이켰어요. 마음에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왜 날 선택해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진짜 배신감을 제대로 느끼는 것 같았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었다면 나도 돈을 벌어 내 돈으로 찾았겠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다음 날부터 내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고 기분이 좋지 않아서 남편과 함께 두 팔을 걷어붙였어요.
시댁에 찾아갔더니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니 시아버지가 나와서 매우 의아한 표정으로 돼 왔냐?고 물었어요. 어머님은 어디 가셨어요? 제가 어머님이랑 연락을 못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머님 좀 불러주세요. 너희네? 시에 미친 구들이랑 여행을 갔다. 아이 요즘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렇게 싸돌아다니더라.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 해서 열받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에게 휴대폰을 빌려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니까 그제서야 받더라고 해요. 어머님하고 부르자마자 시어머니가 전화를 또 끊어버리고 시아버지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도 시아버지가 의아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미친 듯이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아둔하게도 제가 시어머니를 너무 믿어버린 것 같아요. 아울렛 상품권을 구매하면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걸 우리 시모는 알고 있을 리 없었어요. 마음 카페와 같은 곳에서도 물어보고 각종 사이트의 질문 게시판에도 여쭤봤지만 모두들 저를 비웃고 바쁘다며 그런 시스템이 어디 있는지 말렸어요. 그럼 전 국민이 다 상품권 투자를 하겠지라고 하면서 글쓴이가 사기를 늦은 것 같네요. 제 남편은 아울렛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하는데 그런 상품권 투자 제도가 있는 줄은 처음 듣는다고 해요. 혹시 글쓴이님께서 사기당한 게 아닐까요? 요즘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에게 사기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본 지울 수가 없었고요. 시대글이 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눈이 돌아서 시모방이고 뭐고 할 거 없이 다 뒤집어 엎으면서까지 뒤지니까 시아버지도 남편도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나 붙잡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잠자코 계세요. 어머님이 지금 저한테 사기를 친 것 같단 말이에요. 시어머니 방구석에 있는 닫혀있는 장에서 아주 기가 막힌 물건들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제 돈으로는 사본 적도 없는 생전 처음 보는 명품 브랜드의 가방부터 시작해서 금 부츠까지. 도움되는 건 다 그 안에 넣어 놨더라고요. 제가 가방을 요리조리 살펴보니 어이없어 웃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오셔서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거 너희 어머니가 얼마 한 가방인데 뭐 문제라도 있냐? 이 가방은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누구 돈으로 산 거예요? 어머님이 직접 사서 가져온 거예요? 아이, 그렇지 뭐. 너희 어머니가 요즘 탑을 만나면 그렇게 시장 가서 물건을 사오더라. 이것도 시장에서 사온 것 같던데? 싸구려 아니냐?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이 가방이 800만 원짜리 명품 백이에요. 대기까지 해야 하는 엄청난 가방이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도대체 어디서 800만 원이나 하는 가방을 샀을까요? 시아버지는 800만 원이라는 금액에 거품이 끼치면서 빨간 얼굴로 분개했습니다. 그때부터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가 제게 이자로 주신 돈이 100만 원이 전부라고 말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돈은 100만 원씩 5번에 걸쳐 투자했을 때 받은 이자입니다. 그 투자를 통해 시어머니를 믿게 되었고 저는 어리석게도 1억 원을 투자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음모는 따로 있었던 것으로 저를 속이기 위해 100만 원씩 이자를 내 돈으로 지불하면서 제게 1억 원을 받아가서는 자신의 사치에 돈을 쓴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에게 한동안 뉴스에 나온 것은 있던 일이었습니다. 이 난리는 아니었다. 주식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 매일 뉴스를 보던 시어머니가 폰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날조하여 1억을 착취했다. 나에게 1억 받은 척하면서 이자를 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사치 비용으로 날려먹었다. 이 모든 사실이 완벽하게 들어맞아서 온몸이 떨린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말없이 나의 불평만을 듣고 눈치만 보고 있다. 이렇게 비싼 가방이라면 환불해줘야 한다. 금 같은 거야 어떤 것이든 팔아서 돈을 돌려줘야 해. 이것은 모두 가져가도 되니 너가 할 일을 해. 이미 중고로 사용된 물건인데 팔면 조금이라도 돈이 들 것이란 어머니의 말은 유의해야 해. 정신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어머니가 속이 빠지는 상황인 걸 어떻게 해야 하지 며느리에게 사기를 치는 생각을 하는 건데
엄마가 정말 공가를 친 건지 여부는 아직 모르는 게 단지 여행을 갔다 돌아오면 정확히 물어봐야 하니 우선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 엄마가 상품권으로 번 돈을 써서 산 물건일 수도 있잖아. 너는 아직도 현명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10만 원어치 상품권을 산다면 12만 원어치를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어리석은 짓을 했어. 이미 한 일은 어찌 가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제 나도 속은 것이 잘못이야. 아니겠니? 지금이라도 이것을 다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낫겠다 생각했어요. 시아버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제가 할 일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근히 발을 빼려고 하는데 이러다가는 뻔뻔한 사람들 가족에게 될 정도로 당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시댁에서 벗어나서 빠르게 인터넷을 통해 자기 처분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어요. 맘카페에 올라온 댓글에서 제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해서 유명한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 주소를 알려준 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서 남편은 따라와서 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 같아 놀랐어요. 그래서 그가 걱정해서 따라온 건지, 저가 무슨 일을 쳐낼까 두렵다고 생각한 건지, 또는 시어머니가 걱정해서 따라온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의사를 알 수 없었지만 사기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남편이 놀랍게도 나를 만류했어요. 당신, 지금 우리 엄마를 고소할 생각인가? 아빠가 말한 대로 엄마가 모은 사치품 정리하고 그 돈을 주어야 마무리될 거야. 어차피 그 돈, 당신도 무료로 얻은 돈이나 다름없겠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너도 같이 콩밥 먹고 싶은 거야? 아니면 가만히 있을래? 하면서 말했어요. 지금 너희 가족 전부 사기죄를 집어넣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 따라서 저는 남편의 만류를 사무치고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 상담을 신청했고 운 좋게도 바로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기록한 것을 봐주세요. 시어머니에게 송금했던 내역은 어플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자도 존재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녹음까지 모두 증거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사기죄가 성립된 것입니다. 이는 사기죄로 충분히 기소 가능한 부분이며 가져갔던 돈 한 푼까지도 모조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미쳐버린 거 아닙니까? 돈을 욕심부리고 버린 일인데 왜 우리 엄마를 희생시킨 후로도 당신이 더 눈을 떼지 않는 건가요? 이토록 상황을 만들어낸 분이 누구길래 여기 와서 고소를 만려하시는 건가요? 누가 누구에게 무슨 식으로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게 사기를 친 아줌마들이 누군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다 말했는데 누가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내가 소개받을 차례이야. 외제차를 사주지 않겠다며 이혼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는 언제인데 이제 와서 남편이라고 하고 자리에 앉아 있어. 아니면 누구든 간에 사기를 당했으면 당연히 고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예의는 아니에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고소장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리겠어요. 여기서 문자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통화 내역도 있어요. 상품권으로 이익을 준다고 해서 속인 적이 있거든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시어머니가 속여서 뺏어간 돈에 대한 사실을 전부 밝혔어요. 송금 내역을 보여주고 통화 녹음을 들려주니까 변호사가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고 해도 남편도 그 표정을 보고 일반적인 사안이 아닌 줄 알았던 것인지 그 자리에서 얼굴을 찡그리며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내가 지금 사기소송 전문 변호사를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거겠지요. 오랫동안 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시댁 식구들을 고발하고도 나랑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부모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 거야? 우리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빵이라도 가게 되면 너 앞으로 어떻게 우리 집에 인사를 할 거야? 온 친척들이 너한테 비난을 퍼붓을 거야? 이걸 어떻게 견딜 거야? 내가 미쳤냐? 너와 같이 이런 일을 겪고도 너랑 왜 살아? 차를 사주지 않아서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3천만 원이 없어서 내쫓겨나게 되었는데도 외제차를 사주라며 넌 계속 그러고 있어? 사람이냐, 이혼하자. 야, 그거는 내가 그냥 외제차에 욕심이 생겨서 이혼하자고 한 거야? 아이, 그냥 헛소리를 했을 뿐이야. 그게 진짜로 진심일 줄 알아? 화가 나서 홧김에 한 거니까 그냥 그랬던 거야? 너무 심하게 말했어? 나는 왜 너랑 이혼을 해야 할까? 찌질한 놈아, 남자가 한 말로 2번 말하나? 너랑은 죽어도 함께 못 살 거다. 변호사님, 여기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물었더니 변호사는 눈을 반짝이며 자기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했다. 남편은 변호사에게 이혼을 조장하는 거라며 놀라워하고 있었다. 화를 했지만 나는 한 번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쇳불도 당연히 단김에 빼야 하는 것이겠죠. 남편이 옆에서 지랄을 바라며 우려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혼 소장까지 작성했죠.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결혼 생활을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는지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어딘가 이상해요. 나는 남편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접수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끝까지 따라오던 남편은 나가는 경찰서 입구에서 마치 오뚜기처럼 뚝 서버렸어요. 혹시 몰라서 변호사의 조언대로 경찰서에 가서 시어머니를 사기로 신고한 다음 집에 돌아왔습니다.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어요. 남편은 경찰서 앞에서 호련히 사라진 것을 보면 아마 시댁으로 가서 시아버지를 붙잡고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정말 불행 중에서 다행인 것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투자하도록 만들기 위해 구두쇠론적으로 보내주던 연락들이 모두 증거로 채택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실이기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송금한 돈으로 사치를 부린 증거가 카드 내역서에 명확히 찍혀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신이나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은 상대를 고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한다 해도 수사기관이 접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형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데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시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대여금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전에 일을 하거나 연금을 받은 적이 없어 그녀의 사치 비용은 모두 제 주머니에서 지출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판사들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였고 저에게 모든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시부모와 남편은 심술궂은 표정을 지었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남남으로 되었고 위자료까지 받아 챙길 수 있게 되었어요. 재산 분할을 할 만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던 아파트만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어요. 차는 사주지 않아도 돼. 우리 엄마가 꼭 갚겠다고 하니까 소송만 취하면 돼. 아니면 탄원서라도 하나 작성해줘. 합의가 될 거라고 알려줘. 뱉은 말 꼭 지킬게. 내가 월급을 꼬박 갚을 테니까 제발 우리 엄마가 깜빡만 안 가게 해주라. 우리 엄마 나이가 몇이고 거기서 어떻게 지내겠어? 그러다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냐고 그 모질한 인간이 울면서 빌었지만 저에게 친정에서 전세금을 빌려준 적으로 인해 지랄을 떨던 것이 잊혀지지 않아서 마음먹은 대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다짐했어요. 결국 모든 사건은 법원의 판결대로 처리되어 상대방은 나에게 돈을 갚으려고 등골이 휘는 것 같더군요. 그들은 이전에는 제가 이전 시아버지에게 꼼짝도 못하고 산다고 했는데 빨리 갚지 않으면 법정이자가 눈덩이처럼 증가하니까요. 그래도 할 수 없나 봐요. 제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하니까 저는 단 1원도 깎아주지 않고 모두 받아내겠어요. 그 돈을 다 돌려받으면 그들이 원했던 외제차와 명품백도 한 번에 받을 거예요. 투자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구독자 여러분들도 무사히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